자, 코로나19로 이번 그 강의가 그 다음 이제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서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특강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 두 개의 시간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답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얘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술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문제들은 지난주에 강의했던 지난주에 강의했던 4시간짜리 강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123회 트렌드하고요. 최근 추세에 맞는 문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각 공정별로 3개씩 문제를 찍었거든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 푼 모범 답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설명드릴 모범 답안은 이게 꼭 정답은 아니죠. 하나의 그 합격될 수 있는 답안 중에 하나지 이 답안 역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붙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답형에 대해서 한 5-6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해서도 5-6문제를 풀어서 각각 나올 만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감각을 익혀보고요. 또 여기서 잘 쓴 모범 답안이 어떤 부분에서 잘 썼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중에서 나올 만한 문제 첫 번째, 도로 함몰 있죠. 이 함몰은 왜 중요하다고 했죠? 요번에 전례 없는 비가 많이 왔는데요. 홍수 기간 동안에 어떤 지하수의 유동 때문에 함몰이 도로 곳곳에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이슈화됐기 때문에 또 근자에 안 나오던 문제였지만은 나올 만한 문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와 함께 포트홀 역시도 나올 만한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단답형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주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단답형은 큰 기교를 부리지 않고요. 기본 아이템과 중요 아이템을 충실한다. 즉 기본 아이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중요 아이템,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게 뭐냐? 하는 것들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가지 항목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입니다.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죠. 주장하는 바가 뭐냐? 뭐를 주장하는 거냐, 뭐가 중요한 건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핵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볼까요? 도로 집안 함몰의 정의라고 했어요. 정의는 뭐냐면 인위적이나 자연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중해 생기는 공동으로서 공사장 관리나 지하수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 요인이 많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적 요인에 대한 부분, 뭐 석회암 공동 같은 것들은 싱크홀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인위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위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항목에 도로 함몰에 대한 최근 발생 현황 및 주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문제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복합대 제목을 쓸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복합대 제목은 뭐냐면 서로 상호 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연관이 없으면 복합대 제목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각각 상세하게 쓰시는 게 낫고요. 가급적이면 연관성이 없다면은 복합대 제목으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발생 현황에 대한 부분이 뭐 공사장에서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핵심 기본 아이템은 뭐냐면 공사장에서의 그 대책하고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아이템은 뭐죠? 원인이에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사장이 있는 경우하고요, 공사장이 없는 경우라고 국교부에서 이제 나누고 있죠, 분류를. 그래서 공사장이 있는 경우에서는 뭐 굴착공사나 흙막이나 아니면 터널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공사장이 없는 경우에서는 기존의 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을 쓰실 때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요? 가장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가장 핵심이 되는 원인이 뭔가요? 그래서 우리 맨날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파레토의 법칙, 즉 80대 20%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개가 전체의 80%를 유발한다라는 이론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원인은 뭐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노후 관거예요. 노후 관거는 우리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다 도로망을 따라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 토피가 기껏해야 5m 이하다. 그리고 이게 노후 관거가 우리 서울시만 기준으로 해도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아주 노후 관거가 근 70%에 육박한다 하는 거니까 얘가 제1 원인이라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 원인은 뭔가요? 굴착공사 중에서도 터널보다는 흙막이 공사요. 흙막이 굴착공사를 할 때 배수를 하는 개수식 벽체의 경우에서는 지하수의 유동이 발생하니까 가장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해서 얘 둘을 합해서 몇 프로요? 한 80%에 육박하는 원인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논술에 대해서 쓰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발생 원인 중에서 주요 원인은 당구장 표시를 하던 별도 대제목을 하던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두 원인만 잡으면 된다. 내가 보기에는 50%, 55%에 해당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노후 관거니까 노후 관거 대책을 위주로 한다라는 걸로 이제 끌고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이게 원인에 대해서 그냥 나열식으로 썼어요. 예, 두 개를 썼고요. 핵심 원인은 없네요. 그 다음에 원인별 대책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대응 방안 대책 공사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구조적, 비구조적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방법이 있다? 예방, 대응, 대비, 복구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예방이나 이 사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복구에 대한 부분도 사후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질문을 내볼게요. 원인은 공사장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고 대책은 예방, 대응, 대비, 복구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김재권 씨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확실한 대책,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나오나요? 이게 논술에는 그런 얘기가 없네요. 흙막이 배면 관리 방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시면은 통계적 기법을 쓰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관내에서 함몰을 생기는 거를 5년 동안에 그 관내에 생기는 함몰의 유형을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대부분이 뭐 관로다. 그 다음에 흙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위주로 이제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죠. 따라서 이 유형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예, 최근 5년간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된 함몰을 근거로 해서 발생 유형 또는 원인의 분석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노후 관거라고 한다면 노후 관거에서 뭐가 필요하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노후 관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거 관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3차원 지하 공간 통합 시도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그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접합부의 누수나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함몰을 충분히 줄일 수도 있다라는 논리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하수관거요? 그러면 가장 그 확실한 대책은 뭐예요? 3D 지하 지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3D 지하 공간 지도요? 그런 부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참 잘 쓰셨습니다. 많은 뭐가 중요해요? 가장 큰 원인과 가장 확실한 대책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답안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쓰시면 붙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이 답안을 쓸 때 이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의 의도가 있죠. 이런 얘기죠. 그래, 원인도 많고 대책도 많은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원인은 뭐고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도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을 얘기하시려면은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전문가답게 왜 이런 대책이 필요하냐면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니까 그 근거 제시를 뭘로 해요? 예를 들면 통계적 기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도로 함몰에 대한 부분의 원인은 뭐라고요? 공사장에 있는 경우의 원인, 없는 경우의 원인, 인근에 공사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하고요.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 4개로요. 예방, 대응, 대비, 복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관거에서 어떤 원인이 가장 크고 그러므로 이런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키워드로 강조해서요. 자, 그 정도로 보고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그 겨울철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도로 우리 이제 동상입니다. 도로 집안의 동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계절적인 문제인데요. 자, 이게 보시면 도로와 동상의 원인 해가지고 0도 이하의 온도에서 지속적인 물 공급 때문에 집안이 아이스렌지에 의해서 융기가 되고 또는 융해가 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 즉 동상도 문제지만 연화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동상에 대한 부분이나 동상과 융해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뭐냐면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원인 및 메커니즘 이런 것도 각각 이 내용을 하나를 상세히 쓰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연관이 없다면 하나를 쓰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예를 들면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어떤 직접 원인을 제거할 거냐 간접 원인을 제거할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메커니즘과 메커니즘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될 거고요. 원인이나 3요소가 나오면 3요소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쓰셔도 되겠죠. 자, 일단은 3요인은 뭐냐면 0도 이하의 온도가 있고 지속적인 물 공급이 있고 실트질 흙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싼 공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과학과 공학의 차이는 뭐라고요? 코스트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즉 공학도에 있어서는 경제성, 코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색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으면은 안 생긴다고 한다면 대책은 어떨 때 경제적인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지하 수위가 비교적 높은 집안에서의 대책과 지하 수위가 비교적 낮은 집안에서의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지하 수위가 비교적 높은 대책에서는 배수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다. 왜냐하면 배수량도 많고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네요. 비경제적이다. 반대로 지하 수위가 낮으면 배수 공법이 더 유리하겠네요. 따라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위에서 동상에 대한 어떤 3요인을 얘기하면 3요인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을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논술이라는 게 흐름이 있게끔 가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원인과 대책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게 쓰는 게 좋겠다. 원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3요소로 풀어놨는데 대책은 지멋대로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안 대책, 온도 대책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예.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연결고리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동상을 위한 검토 방법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대책이 밑에 뒤에 보면 이제 대책이 안 나와 있네요. 대책이 빠졌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핵심이 뭐냐? 동상이 가장 취약한 위치가 어딘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암거가 있는데 저토 피부에 암거를 해가지고요. 암거를 설치를 하고 저토 피부에다가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는 지지층, 여기는 연약층, 여기는 이제 성토층이다. 근데 성토층에 대해서 토피고가 워낙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3m 미만이다. 우리가 보통 성토고의 높이에 대해서 2m 이상이면은 동방층을 생략하는 생략 조건에 들어가는데 얘는 3m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외기에서도 열 손실이 생기고 내부에서도 열 손실이 생기니까 얘는 토피고가 1.5m일 뿐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불리하다 동상이 저토피부, 암거 저토피부 같은 데서 동상 같은 문제가 크다. 얘기했죠. 자, 또 본 강의가 또 어떤 얘기를 하나요? 편절 편성토를 한다면 여기는 쌓고 여기는 깎고 하면은 암층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배수가 잘 안 되고 물이 이 암반층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유입이 쉬운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도 동상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동상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고요? 거기에 대한 중점 관리 대책은 뭔가요? 항상 얘기하면 뭐한다? 중점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중점 관리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요? 관리의 대상, 관리의 시기, 관리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 내용은 잘 쓰셨는데 첫 번째 뭐가 빠졌다? 대책이 원리별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대책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검토 방법은 있지만 대책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페이지 보시면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 없는 사례보다는 논술의 핵심을 하는 게 나아요. 이런 말을 가끔 물어봅니다. 사례를 쓰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핵심을 짚는 게 나은가요? 그거는 어떤 사례냐, 어떤 핵심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따라서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뭐가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혁신 사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혁신 사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 한번 해봤어 라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다른 현장에서는 안 했던 기술 혁신 사례를 했다, 또는 어떤 원가 절감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 사례, 즉 내가 한번 해봤다라는 것은 경쟁력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동상에 대해서는 뭐한다? 3요인과 3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인 대책이 뭐냐, 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 또 하나의 이제 그 동상에 대한 부분에 답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동상의 메커니즘을 얘기했고요. 문제점, 원인 한 다음에 대책을 얘기했어요. 뭐 대책을 잘 쓰셨는데 방지 대책과 처리 대책 썼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논술의 핵심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도로 집안의 동상 방지증 생략 조건 및 예외 위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단 여기 키포인트를 써야죠. 논술에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쓰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암거 횡단부에서의 동상의 취약성과 그 대응 대책,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조금 더 집중되고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이제 그 액상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액상화. 자, 액상화도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이 커요. 왜냐하면 액상화에 대한 문제가 이 근자에는 좀 뜸한 추세였고요. 시험 문제 우리가 이제 잘 많이 풀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중요하다고 했죠. 주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액상화의 정의해가지고요. 포화된 사질토에서 외력의 작용을 해서 전단 강도가 상실이 되는 현상, 부등치마의 어떤 관입치마의 문제점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죠. 발생 조건하고 메커니즘하고 관계가 없으면 따로따로 하나를 상세하게 쓰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상세하게요. 하나를 구체적으로요. 하나를 상세히. 자, 그 다음에 발생 형태하고 검토 대상 집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 형태하고 검토 대상 집안하고 이게 관련이 있나요? 없으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 가장 안 좋고요. 하나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검토 방법이면 검토 방법에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형태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책에 보시면은 여기다 도식화를 하나 뜨하니 그려놓고요. 대책을 상세하게 쓰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별도대 제목으로 빼야 돼요. 이게 이제 이 그래프의 제목이 뭔가요? 액상화 발생 토층의 검토, 또는 액상화 치환 계량 범위의 검토예요. 어디 몇 메타까지 계량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이런 부분을 한다면 대제목을 어떻게 잡는다? 액상화 계량 대상 범위의 검토 방법, 이렇게 써야죠. 이게 대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별도 대제목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상화에 대한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거 특징을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왜 하는 건가요? 우리 이제 보시면은 시방서에는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함으로 뭐뭐 하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뭐뭐 함으로, 이건 뭐냐면 원인, 이유예요. 이유. 이걸 왜 해야지 하는 사유고요. 이거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하고요. 왜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들 때는, 자,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잡석 치환,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1,600만 원 증가 1일 뭐 원에 얼마, 뭐 이거 T는 얼마, 이런 얘기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의미 없는 거는 쓰실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거는 어떨 때 치환 공법이 났고 어떤 때 계량 공법이 났고 어떨 때 뭐가 났는지, 배수가 났는지, 그 경우에 따라서 그것들을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대책을 제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뭐 메커니즘도 좋고 검토도 좋고 원인도 좋고 막 이렇게 가다가 화려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대책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가 제시 안 됐다. 이른바 전형적인 뭐죠? 용두사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책을 제대로 안 써주시면은 안 되죠. 대책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액상화의 정의하고요, 액상화의 검토 방법하고요, 액상화의 대책공을 3개를 나눠서 쓴다. 별도 대제목으로. 배수를, 예를 들어서 액상화의 3요소라고 했다고 하면은 액상화의 3요소가 물은 포화 비배수,
흙은 느슨한 샌드나 실티 샌드, 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3요소를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대책, 즉 물에 대한 배수 대책, 집안에 대한 개량이나 치환 대책, 그 다음에 외력에 대한 차단 대책 이런 것들을 별도 대제목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대책이 중요하니까.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뭘 한다? 대책을 원리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정확하게 좀 원리별로 대책을 쓰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죠? 타우 F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다. 예, 그럼 얘는 전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이다. 그러면은 이 전단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요. 전단 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전단 강도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전단 강도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다? 물성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물성치를 증대시키는 건 뭐가 있죠? 예, C 값이나 파이 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 값을 올리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약액주의 공법 같은 거, 파이 값을 올리는 거는 동다짐이나 진동다짐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뭐가 있다? 간극수를 배제하는 방법, 수압을 배제하는 방법에서 얘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간극수압이 낮아지면 전단 강도가 올라가고, 또는 C 값이나 파이 값이 올라가면 전단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액상화 대책공을 대제목으로 한 3개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작용력, 즉 전단 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저항력, 전단 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 또는 전단 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3가지를 나눠서 어떻게 한다? 물성 2가지를 나눠서 물상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간극수압을 배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라면 어떤 원리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대책을 나눠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답안에 용두사미만 되면 안 되죠. 그거는 대책이 제일 부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다른 그 액상화 대책을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아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뭐 2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앞에 또 하나의 이제 답안을 보면 액상화의 조건하고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조건하고 원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야 되고 내적 원인은 뭐고 외적 원인은 뭐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이 됐던 원인이 됐던 쓰면은 대책은 어떻게 한다? 조건을 제거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이나 조건을 만족하는 대책을 써야 될 거예요. 즉 조건을 만족하는 대책,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위의 내용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 아, 이렇게 대책을 따로 쓸 것 같으면 조건을 왜 얘기했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물성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간극수압을 배제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뭐 사례를 썼네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을 썼냐면 액상화 가능 깊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했다? 치환을 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사례로서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1차를 합격하시고 면접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경력 카드에 작성하는 난 중에 본인이 경험한 사례나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을 있으면 쓰라고 한 500자 내로 쓰는 그 난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만 했던 어떤 기술 혁신 사례를 쓰라는 거예요. 그냥 특수공법을 나 한번 해봤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례에 대한 부분도 경쟁력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확실하게 했는지 기술 혁신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액상화에 대한 대책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논술의 핵심. 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 아니에요. 그만큼 심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9.12 경주 지진 때문에 그 어떤 그 지진에 대한 그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고 대책에 대한 수립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본처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액상화 대책을 수립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국에 대해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들을 해서 위험도 평가를 한 다음에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고로 뭐가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액상화 발생 가능성도에 대한 재정비요.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중에서 구조물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 말뚝 기초는 액상화에 대해서는 덜 취약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가라앉아도 말뚝이 지지기반에 있다고 본다면 괜찮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접 기초인 얕은 기초예요. 얕은 기초. 얕은 기초에서는 뜬 기초나 얕은 기초는 어떻게 되냐? 부상이 되거나 기울어지거나 틸팅이 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얕은 기초에 대해서 어떤 응급 대책 같은 거가 필요하겠네요. 즉 기존에 대한 액상화 대책,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액상화 대책 해가지고요. 그 얕은 기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주입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보강을 할 거냐, 원지번 보강을 할 거냐, 네일을 꽂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건 어떨까요? 즉 얕은 기초에 대한 기존 얕은 기초에 대한 보강 대책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거기에서 중요한 거를 강조할 수 있는 논술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이분 방금 얘기한 건 뭐예요? 직접 기초가 가장 위험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보강 대책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그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액상화의 3조건은 뭐죠? 물, 지반, 외력. 그러면 액상화의 3대책은요. 조건을 만족하는 대책이죠. 이 셋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가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액상화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요 토성류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성류. 오염 토양 정화기법부터 볼까요? 자, 오염 토양 정화기법은 우리 이제 연약 집안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근자에 이제 또 그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는 오염 토양 정화기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오염 유리 오염이 됐던 어떤 부분이 됐던 간에 토양에 대한 오염 정화기법이죠. 자, 일단 기법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는 인시추냐 익스시추냐에서 현장 내에서 하느냐 현장 외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시추 방법과 익스시추 방법을 얘기했고 그 각각에 대한 기법을 얘기했습니다. 얘는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거고 얘는 현장 외에서 처리해서 굴토를 해서 세척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장단점을 얘기하고요. 요거보다 이제 더 잘 쓰신 답안이 여기 보시면 다음에 오유리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기법을 보면 분류는 어떻게 했냐면 지중 처리에서 인시추를 얘기했고요. 지상 처리에서 이제 익스시추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토양 증기 추출법이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바이오 슬럼핑법이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공기에 대한 부분, 증기에 대한 부분, 토양 경작법이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각각 특징을 쌓습니다. 원리는 어떻게 됐고 장점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주요 공법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법들이 기법들이 어떤 기법이 있고 어떤 종류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가 핵심이니까 요 얘기 잘 쓰셨습니다. 즉 종류하고 그다음에 특징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뭐 토양 증기 추출법이니 바이오오염 방법이니 에어오염 방법이니 내용을 썼는데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내용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제 이 4번이 기본 아이템이 되겠죠. 각 공법의 특징. 자 그러면 종류는 뭐야? 그 위치에 따라 인시추냐 익스시추냐. 근데 분류를 꼭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도 있나요? 원리에 따라서 물리적이냐 생물화학적이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뭐 어차피 종류에 대한 부분을 재배치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겠지만 분류는 다르게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에 대해서 보면 토양 증기 추출법은 가스 추출정을 설치해가지고 휘발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생물화학적인 방법은 이 생물화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분해 촉진을 한다. 즉 그 미생물을 넣은 다음에 공기를 주입해서 생물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해를 촉진하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죠?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화학적인 약품을 넣는다. 이런 부분을 쓰면은 또 하나의 또 어떤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즉 어떤 약재를 쓴다고 하면은 그 약재의 독성 또는 장기적인 어떤 집안 오염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부작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우리 친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거를 어떤 방법을 쓰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토양경작법이나
아니면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을 쓴다고 한다면 지구 환경의 오염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3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쓰는 게 좋겠다? 예, 그 오염에 대한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제시를 하는 거죠. 이른바 키워드는 어떻게 제시할 수 있나요? 저탄소 녹색 성장, 지속 가능성, 친환경 공법으로서의 모의 적용 이런 것들이죠. 기존의 어떤 생물화학적 방법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생물화학적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화학약품에 의한 방법은 또 다른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경작법이나 아니면은 우리 얘기하는 미생물에 대한 그런 이용하는 방법을 쓰면은 더 친환경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기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위치에 따라 인시추와 익시추 또는 방법에 또 원리에 따라 화학적 또는 뭐 생물화학적, 물리적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서 어떤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고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기법이 뭐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보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토성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성류. 자, 토성류를 보시면 토성류의 정의가 있고 이제 메커니즘, 특징. 토성류라는 건 뭐죠? 예, 대규모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물하고 그다음에 토석. 우리가 얘기하는 그 흙덩어리하고 암석덩어리가 서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요. 유목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유동토사가 하류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토성류보다는 작은 개념이에요. 산사태가 먼저 일어나서 이동을 하고 퇴적을 시키니까요. 자, 그러면 토성류에 대한 발생 메커니즘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작부, 이동부, 퇴적부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토성류에 대해서 여기 시험 문제를 냈으면 얘가 문제점 유형이니까 대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득점 받으신 분을 보면 용두사미가 안 되죠. 대책이 가장 많습니다. 맞나요? 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쓰시면 충분하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토성류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출제 의도가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성류가 이번에 많이 발생이 됐는데 보통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나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안전율이라는 거는 작용력과 저항력의 관계예요. 저항력이 떨어지고 작용력이 증가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우리 예를 들면은 저항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뭐냐면은, 이거는 누적 강우. 우리가 밑에서 이제 간극수압이 올라가면서 유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작용력이 올라가는 건 호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존의 그 강우 강도 특성에 대한 추이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자, 그 강우 강도의 어떤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수가 있어요. 뭐 2000 몇 년 해가지고 연수가 있으면은 자, 연간 강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부족 국가죠. 연간 강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강우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비가 내내 갈수기다가 며칠 동안에 1년을 비가 거의 다 오는 거죠. 한 3분의 2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쏟아지니까 그래서 문제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그 특성이 있나요? 이번 여름에는요. 강우 강도의 세기가 굉장히 센 것도 센 거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40 며칠 동안 왔는데 평년보다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깝게 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 강우 강도의 세기도 크지만 그 비가 오는 홍수의 기간도 커졌나요? 커졌어요. 그러면 전에는 안전율이 토성류에 대한 안전율을 따진다면 뭐가 문제였죠? 작용력이 증가되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저항력도 상당히 떨어졌어요. 우리가 뭐 TV에서나 이런 데 얘기하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흙이 연약화됐다. 비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흙이 연약화돼서 토성류가 생겼다. 근데 그 연약화된 게 뭐죠? 전당 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즉 밑에서의 간극수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강도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안전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런 강우 강도 특성이 변화하면은 우리는 어떤 대응 대책을 수립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대응 대책으로 그대로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면 이게 맞는 대책 맞나요? 강원도의 특성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그 기상이변에 따른 이런 비가 많이 올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설계나 시공시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토속류에 대한 대책들 같은 거 보시면 메커니즘은 이동부, 시작부, 퇴적부 하고 대책에 대해서는 기술적, 비기술적 또는 구조적, 비구조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특히 토속류에 대한 어떤 사방 대책 시설 같은 것들을 뭐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재다 이거는 명백하게 물론 그 부분에서 완전히 반박할 생각은 없지만 가만히 보면은 기후 특성 변화가 바뀌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설계나 시공 기준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은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은 어떤 천재지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설계 기준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죠. 무턱대고 인재라고 하고 무조건 그 어떤 토목을 매도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걸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떡하죠? 최근 강우 강도의 특성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 기준 또는 대책 기준의 변화 이런 부분을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기술사 시험은 뭐냐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출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거죠. 예, 뭐예요? 예, 전문가로서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 출제자분들께서 동급의 어떤 기술자로 보고 동급의 전문가로 보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뭔가요? 여기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전문가다운 우리나라의 결론을 내려주세요. 국내 어떤 문제점과 대책.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메커니즘 나왔고 그다음에 대책을 많이 쓰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어요. 그럼 이 정도 됐는데 토속류 방지를 위한 국내 제도적인 발전까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기다 뭘 한다? 키워드를 넣는다는 거죠. 위험도 평가에 따른 뭐에 따른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강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볼까요? 여기서도 이제 그 모범 답안을 보시면 뭐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대책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어떤 그 키워드도 강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뭐 위험도 평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천재지변 이런 경우가 없다. 전례적인 그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떤 재난의 수준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대로 설계 기준이나 이런 걸 적용한다는 건 문제가 크죠. 우리가 그 스마트 건설 기술 중에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게 있죠. 빅데이터 기술 같은 걸 뭐 하는 거죠? 재난 중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신종 재난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빅데이터 예측 기법에 따른 신종 재난의 대응 대비 방법.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나요? 있죠. 자, 그렇게 얘기를 꺼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시험 문제 또 이제 저번에 찍었던 문제 중에서 하나인데요. FCM의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제어 방안입니다. 자, FCM 공법을 쓰시다 보면 불균형 모멘트가 생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그먼트를 붙이는데 물론 세그먼트를 이쪽에는 뭐 3개를 붙였다 이쪽에는 2개를 붙였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불균형 모멘트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모멘트가 보면 이쪽은 클 거고 이쪽은 뭐 작은 부모멘트가 생겨서 이게 이제 뭐 헷가닥 넘어간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어떤 세그먼트의 그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풍화 중이나 여러 가지 작업화 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불균형 모멘트가 더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불균형 모멘트의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요.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문제점 원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 쓰지 말고요. 원인만 상세하게 써주세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풍화 중, 작업화 중, 또는 뭐 충돌화 중,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지 원인별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대책하면 제어 방안하면 뭐 한다? 뭐 설계상 대책, 시공상 대책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불균형 모멘트를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여기 이제 그 교각부에 있는 볼트부의 강성을 크게 해서 불균형 모멘트를 저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 세그먼트 밑에다가 가설 벤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받치는 직접 지지 방식이 있죠. 예, 그 다음에요. 아니면은 한쪽에다가 스테이 케이블을 해가지고 케이블을 당기는 방법. 아니면요. 예, 가설 주탑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이제 철거하면은 강제 가설 주탑인데 주탑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요. 예, 한쪽 세그먼트에다가 뭘 한다? 균형추,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게 왜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부분이요. 시공 중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풍화 중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불균형 모멘트를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죠? 예, 그 방법을 써야죠. 카운터웨이트다, 아니면은 가벤트다, 아니면 뭐다,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이다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균형 모멘트면 불균형 모멘트를 좀 그려주시죠. 이런 식으로 모멘트도와 처짐도 이런 부분도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고, 이 불균형 모멘트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 우리가 얘기하면 계측이나 시공중 계측들을 들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인을 구체적으로 쓰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좋고요. 대책을. 그리고 원인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FCM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불균형 모멘트라고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FCM 공법에 대해서 시공시 주의사항, 또는 FCM 공법으로 가설하는 익스트라 도지교나 사장교에 대해서 시공시 주의사항 할 때 쓸 수 있으니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불균형 모멘트 제어 사례가 있는데, 사례는 뭐가 중요하다? 사례로서의 가치, 즉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좋은 방법을 썼다, 또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썼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균형 모멘트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대책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사례로 별도로 빼시는 게 낫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유 같은 걸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소고라고 쓰지 마시고 키워드를 넣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죠. 무슨 공법을 쓰든지 아니면 기법 그 방법을 얘기를 하든지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대제목화해서 별도 사례화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불균형 모멘트에서 가장 위험한 원인이 뭔가요? 가장 위험한 원인이 뭐죠? 작업화 중 아니면 풍화 중 이런 것들인가요? 예를 들면 작업화 중 하는데 거기 폼 트래블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 검토가 안 된다. 예를 들면 구조 검토를 하고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그것보다 더 하중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가설 장비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구조 검토가 다시 필요한가요? 즉 시공 중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하중에 맞게 구조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는 게 필요한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필요하죠. 시공 중에 구조 검토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도 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단답형에 대해서는 나올 만한 문제를 몇 개를 정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대책을 제일 많이 쓰고 용두사미가 되지 말 것. 또 하나는요, 논술에는 핵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단답형을 맞춰보겠습니다.